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2월 10일이네요. 자, 삼국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원결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유비관우 장비라고 하는 삼국지의 마치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했다면, 오늘의 고사성어는 난세간웅입니다. 무슨 뜻이냐? 일단은 준비된 자료로 이야기를 소개해보죠. 난세간웅, 어지러운 세상에 간사한 영웅이라는 뜻으로 조조를 평가한 말입니다. 삼국지에는 정말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가운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인물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인물도 분명히 있죠. 긍정 부정을 떠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조야말로 삼국지의 여러 인물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누구보다도 야심찬 인물이었죠. 허소라고 관상을 잘 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허소는 조조의 생김새를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평가하죠. 태평한 시대에는 능력 있는 신하요, 어지러운 시대에는 간사한 영웅이겠군.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치세지 능신, 난세지 간웅. 조조는 허소의 말을 듣고는 한바탕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죠. 조조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게 설령 남을 속이고 해치는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행동하는 인물이었죠. 그게 바로 간사한 영웅이라는 표현입니다. 간사하다는 건 꾀를 내어 남을 속인다는 뜻이죠. 당시 동탁이라는 인물이 나라의 권력을 다 손아귀에 쥐고 있었습니다. 독차지하고 있었죠. 그가 얼마나 권력이 셌냐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황제를 마구 바꾸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조조는 이 동탁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고 말죠. 그러고는 달아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인재를 두루 불러 모아 힘을 키웁니다. 아울러 곳곳의 영웅들에게 함께 동탁을 토벌하자고 편지를 보내죠. 자, 그렇게 수많은 영웅이 함께 힘을 합칩니다. 그러나 동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장수가 동탁의 장수에게 목숨을 잃어요. 이때 관우와 장비 등이 나서서 활약을 펼칩니다. 덕분에 동탁은 수도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달아나야 했죠. 그러나 더는 쫓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영웅들은 각각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가서 서로 힘을 겨루고 언젠가 승부를 가릴 날을 준비하며 유비도 조조도 각각 힘을 기르죠. 자, 오늘 삼국지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 조조를 표현하는 난세간웅이라는 표현 한번 써보겠습니다. 난자는 어지럽다. 그래서 난세는 어지러운 세상, 어지러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혼란스럽다고 우리가 표현할 때 그 난자입니다. 세자는 세상 혹은 세계 할 때 그 세자예요. 간은 간사하다. 남을 잘 속인다는 뜻입니다. 웅은 영웅. 이제 제가 요 교환을 준비하면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삼국지 이야기를 혹시라도 어디서 보게 된다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책에는 후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어느 책에는 동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전한이 있다는 뜻이고 서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한 나라를 전한, 후한 나누기도 하고
서한, 동한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한이 서한이에요. 여기 똑같습니다. 전한, 서한은 수도가 장안에 있을 때입니다. 후한, 동한은 수도가 낙양에 있을 때고요. 사실 중간에 한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해요.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동탁은 후한, 동한의 수도인 낙양에서 장안, 더 서쪽에 있습니다. 한참 서쪽에 있는 이곳으로 달아나 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참고하면서 난세 간웅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죠. 간웅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낯설죠. 영웅이 간사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말이야? 근데 그런 표현이 사실은 조조라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한 번쯤 골똘히 생각해 볼 표현입니다. 남을 속인다는 게 꼭 나쁜 일일까? 네, 물론 우리가 남을 속이거나 그러는 걸 긍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난세,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라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방식,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라고 할까요? 태도, 그러한 태도가 또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한편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사실 남들보다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리스러운 일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간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재미있게 생각하면 좋을 거고요. 역사에서 간웅하면 무조건 조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 다 썼나요? 난자는 어지럽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난세는 어지러운 세상, 어지러운 시대를 가리킵니다. 난세의 반대말은 뭐냐면 치세예요. 치세는 훌륭한 임금이 있어서 잘 다스리는 시대를 치세라고 합니다. 난세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단 임금이 무능력합니다. 그렇겠죠? 뭔가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임금이 될 때 난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탐관오리들이 들끓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막 흉년도 나고 여러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때로는 반란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밀란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때 이 란자를 쓰는 건데요. 나라에서는 이럴 때 반란이라고 할 거고, 그렇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때 반자는 반역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니까 반역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밀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부당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박또박 써보았다면요. 다음 표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첫 번째 표현은 관상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관상,
즉 사람의 생김새, 특히 얼굴 생김새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능력, 성격, 미래까지 두루 알 수 있다라고 했고, 허소는 지금 조조의 관상을 보고 조조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물론 허소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로 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생김새대로 미래가 결정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의 생각을 이따 들어보죠. 그 다음의 표현은 토벌입니다. 토벌은 군대를 일으켜 해치우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토벌이라고 할 때는 이 대상은 적국이라든가 그런 대상이 아니라 반란 세력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토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조조는 여러 영웅과 힘을 합쳐 동탁을 토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해요. 그리고 이 토벌의 경험은 여러 영웅들이 서로 세력을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 표현이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우도할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작은 일에 지나치게 큰 도구를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상은 그렇게 작은 일, 예를 들면 닭을 잡을 때처럼 그런 작은 일에 우도, 소 잡는 칼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일에 지나치게 큰 도구를 쓴다. 그럴 필요는 없다. 삼국지를 보면 동탁이 자랑하는 최고의 장수 여포가 전쟁터에 나가려 하죠. 이때 화옹이라는 자가 나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소 잡는 칼로 닭을 잡게 했습니까?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옹이 엄청나게 활약을 합니다. 그러나 관우에게 단칼에 당하죠. 자, 요 우도할개까지 또박또박 한번 써보죠. 재미있는 삼국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좀 재미있겠다 싶으면 여러분 삼국지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자, 첫 번째 표현 관상입니다. 관자는 보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이라고 할 때 관이죠. 상은 생김새.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하면 관상이라고 하는 건 생김새를 보다라는 뜻이지만 생김새를 보아 그 사람의 미래, 성격, 능력을 파악하는 걸 관상이라고 합니다. 토벌. 토벌은 다치다, 공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는 걸 성토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토자는 원래는 치다. 한편 벌자는 이것도 치다. 근데 벌자는 군대를 일으켜서 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책 보면 정벌이라는 표현을 쓰죠. 보통 멀리 나가 누군가와 다투는 걸, 어디든가를 치는 걸 정벌이라고 합니다. 우도할개. 우도는 소 잡는 칼, 우자와 개자는 각각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동물의 이름이죠. 우는 소입니다. 그래서 소, 젖을, 우유. 사실 우리나라는 우유만 먹지만 다른 나라는 우유만 먹지 않죠. 양젖을 먹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유라고 하는 표현은 우자가 소, 양젖을 우유라고 하면 안 되겠죠. 도는 칼이란 뜻입니다. 집에 다 칼 있죠. 식도가 있습니다. 식도라고 하면 목구멍을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도 또 다른 자리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한자들이 있습니다. 식도는 목구멍이란 뜻도 있는 그런 글자가 있지만 도자가 달라요. 이때 식도는 부엌칼을 의미합니다.
할자는 배다, 가르다. 여기서는 잡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분할할 때 할자입니다. 개는 닭. 그래서 닭이라는 뜻의 개자가 들어간 아주 유명한 단어, 뭐 자주 쓰는 단어, 계란. 계란은 달걀을 말하죠. 우도할개까지 한번 써보고요. 참고로 이 우도할개는 삼국지를 좀 읽은 사람들은 삼국지 속에 화웅이 한 말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원래 이 말의 주인공은 화웅이 아닙니다. 네, 원래 이 말의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누구냐? 바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주에 소개했던 인물 가운데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가 자신의 제자에게, 맞지? 갑자기 제자가 했는지 제자가 공자에게 했는지 또 헷갈리네요.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공자가 제자에게 했던 말 가운데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도할개. 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다. 근데 이제 맥락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박또박 잘 써보죠. 오늘날에도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관상이 맞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여튼 관자는 보다, 상자는 그 사람의 생김새. 다쓴 친구는 보다는 뜻에 관자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보다는 뜻에 관자가 들어간 표현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뭔가를 보는 걸, 근데 세세하게 보는 걸 관찰이라고 말합니다. 보는 사람들을 뜻하는 관중은 보는 여러 사람들을 뜻하고요. 관객은 특정한, 공연이나 작품을 보는 사람들을 관객이라고 하죠. 관점, 보는 어떤 지점을 관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두루두루 어떤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아니면 자연 경광을 보는 걸 관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자는 보다, 상은 생김새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자는 여러분들이 한자를 익히면 생김새라는 뜻의 상자로는 잘 안 쓸 거예요. 본래는 서로라는 뜻의 상대라고 할 때 상자로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한자가 하나의 뜻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토벌, 우도할개. 이 도자는 칼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식도가 있고 집에 여러분 있는 칼이 또 뭐 있습니까? 과일을 깎는 칼. 과도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삼국지를 읽어보면 삼국지에도 나오는 아주 멋있는 칼이 있습니다. 청룡 언월도라고, 삼국지에 나오는 멋있는 칼입니다. 한번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자, 다 쓴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표현은 도망입니다. 동탁은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도망가죠. 영웅들은 동탁을 쫓아가지 못하고요. 각각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가서 힘을 키웁니다. 그 다음 표현은 준비입니다. 미리 마련해 갖춘다는 뜻이죠. 자, 이제 영웅들은 각각의 자신의 근거지에서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며 조금씩 세력을 쌓아가죠. 유비와 조조도 언젠가는 맞부딪히기에 앞서 여러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 군웅할거. 여러 영웅이 각각 세력을 나누어 다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동탁이 장안으로 달아나고 그 이후 삼국지의 이야기 속에는 본격적인 군웅할거의 시대가 이어지죠. 도망, 준비, 군웅할거까지 여러분 잘 써보겠습니다. 도자는 달아나다. 그래서 도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네, 달아난다는 뜻입니다. 망자는 원래는 사라지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게 사라졌을 때 멸망했다는 표현을 쓰죠. 준비. 준자는 원래는 이게 이제 어떤 그 수준이라고 그래서 원래 어떤 정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마련하다 라고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걸 표준이라고 하죠. 빗자는 갖추다. 미리 앞서서 갖추는 것을 예비라고 합니다. 군웅할거. 군자는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관중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근데 그냥 많은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합니다. 웅자는 영웅. 할자는 나누다, 가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부. 전 어렸을 때 할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고 이게 너무 낯선 말이래 가지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할자는 나누어서 부자는 지불하는 겁니다. 즉 이제 한 번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지불하는 걸 할부. 그래서 할자는 가르다, 나누다는 뜻이 있고요. 거자는 여기서 이제 근거지. 털을 닦고 있는 걸 거자라고 합니다. 도망, 준비, 군웅할거까지 한번 써보죠. 군웅할거는요, 삼국지 이야기 속에 나오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 뭐 다른 역사책이나 다른 상황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혹은 세력들이 여러 이제 무리를 지어 곳곳에 있을 때 군웅할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역사에서도 이제 한 나라나 한 사회가 다양한 집단으로 다양한 크기로 쪼개졌을 때 군웅할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박또박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삼국지가 재밌었을까? 그거는 이제 먹고 먹히고 싸우고 이기고 패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느 때든 전쟁이라는 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기고 지는 자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어 오던 그런 일들을 삼국지에서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읽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한번 써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도 삼국지 이야기할 때만 늘 하는 얘기인데 만화책도 많이 봤고요. 압도적으로 게임도 많이 했습니다. 삼국지 게임이 있거든요. 정말 삼국지는 동아시아에서는 게임의 영원한 보물창고인 것 같아요. 정말 삼국지 게임만 그게 뭐 수백 개 이상이 될걸요 아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게임까지 합하면 말도 못하게 많을 거예요.
자, 다섯 다면 도자가 들어가는 표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도주는 도망간다, 도망이나 도주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도망가면 늘 밤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밤에 도망간다, 사자성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글자로.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한밤에 도망간다, 밤중에 달아난다. 그렇긴 하잖아요. 낮에 막 떳떳하게 도망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야반도주입니다. 야반은 한밤이란 뜻이에요. 야반도주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한편 도망가서 몸을 피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도피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도피했다. 회피는 피자가 지금 우리는 도자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도는 달아나다. 준비할 때 이 빗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준비는 뭔가 갖추어 놓는 것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죠. 여러분도 새 학기에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빗자, 갖추다고 하는 빗자. 이제 그럴 때 빗자가 들어간 단어 뭐 있을까요? 빗자는 갖추다. 먼저 갖추는 걸 예비라고 하고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디 갖춰놓은 걸, 물건이나 그런 걸 이렇게 챙겨놓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구비라고 합니다. 구비해 놓다, 이런 말 쓰죠. 비장? 비장은 모르겠고요. 장비라는 말을 쓰죠. 뭔가 갖추어 놓은 것들을 장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갖추어 놓은 것 가운데 이거 제 설명이 좀 어렵네요. 보통 도구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장치들을 갖추어 놓은 걸 설비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이 알겠군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 사건에 맞게 갖춰 놓는 걸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겨울 같은 경우는 너무 추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합니다. 한파에 뭐뭐 하십시오. 한파는 갑자기 이제 추위가 크게 닥치는 걸 한파라고 하죠. 아니면 눈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폭설에 뭐뭐 하십시오. 그렇죠? 대비라고 하죠. 어떤 거에 대응해서 딱 맞추어서 준비하는 걸 대비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표현일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 표현까지만 생각해 보죠. 이것도 갖춰 놓는 건데, 갖춰 놓되 막 쌓아 놓는 겁니다. 식량, 무기, 혹은 아니면 자원, 이런 거를 어떤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쌓아 놓는 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좀 어려운 책 보면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식량을 해두었다. 혹은 무기를 해두었다. 해두었던 어떤 자원이 얼만큼 남았다. 비축이라고 합니다. 축자는 쌓아둔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할 때 축자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유사 상황,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을 위해서 갖추어 놓는 걸 비축이라고 하죠. 자, 삼국지의 인물들이 서로 이제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웅할거의 시대에 또 어떤 인물이 활약을 할지요?
첫째 시간에는 유관장 삼형제를 소개했고요. 오늘은 난세 간웅인 조조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비, 조조가 본격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아침 반가운 얼굴로 만나죠. 여러분, 안녕.